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자업자득입니다. 이건 다널드의 역사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극복하면 그 말이 정말 없어질 수 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이제는 아직 이제는 한 발 진짜 그 얘기 남았다. 안 해야죠. 아직 한 발 남았다, 다널드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NFL 잡학사전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의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제60회 슈퍼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시애틀 시옥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롬바르디 트로피를 놓고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역사적인 경기 분석해 주실 에디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사실 이글스와 칩스의 슈퍼볼 프리뷰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 11년 만의 재대결, 정말 너무 기대되는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흥분되는 매치업이죠.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있고 나서 2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분석이 정말 쏟아질 대로 다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 어떤 그래픽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좀 본 그래픽 중에 인상적인 두 개의 포스터 들고 왔거든요. 마주보는 두 선수.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장면 기억하시죠? 슈퍼볼 49회 아, 1분 남기고 나온 그 장면. 감다살인데 요걸 딱 중앙에 넣을 생각을 하다니. 아무튼 그렇고요. 리바이스 스타디움 그리고 롬바르디 트로피를 보고 있는 두 명의 쿼터백. 저 포스터 멋지게 많이 그렸습니다. 정말 좋은 멋진 그래픽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두 개 한번 골라봤고요. 이 슈퍼볼은 기본적으로 중립 경기입니다. 홈 어웨이가 따로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면 당연하겠지만 홈 유니폼, 어웨이 유니폼을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색깔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홀수 번호 슈퍼볼 연도일 때는 NFC 팀이 홈팀이 되고요. 짝수일 때는 AFC 팀이 홈팀이 됩니다. 지금 60회 슈퍼볼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 경기이지만 AFC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홈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유니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화이트 유니폼을 선택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 화이트 유니폼을 입고 성적이 좋기도 했었고 11년 전에도 이 유니폼을 입고 시애틀을 상대로 이겼죠. 그리고 그쵸. 참고로 슈퍼볼은 이 알터네이티브 유니폼, 이 대체 유니폼 착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메인 컬러인 네이비 블루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이 유니폼 너무 익숙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 이때도 똑같은 유니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두 팀의 대결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시즌 시작 전에 어떤 통계적으로 두 팀의 슈퍼볼 우승 확률이 60대 1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낮았어요. 이렇게 낮은 확률의 두 팀이 슈퍼볼에서 만난 건 NFL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에디님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시즌 시작 전에 프리시즌에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슈퍼볼 오즈가 플러스 5천이었고요. 패트리어츠 슈퍼볼 오즈가 플러스 만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시옥스의 슈퍼볼 우승에 10만 원을 베팅하면 대략 50배를 얻고 패트리어츠에 베팅하면 100배의 돈을 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낮은 확률이라고 하고 이번 시즌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가 됐고 예측 불가능한 팀이 슈퍼볼에서 만나게 됐는지 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팀들이 올라오도록 NFL 구조는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 그쵸. 리그를 지향합니다. 하드캡 셀러리 캠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렇고 드래프트 지명 순서를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예상치 못한 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NFL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프로스포츠 리그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이번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4승 13패를 한 팀이었습니다. AFC 이스트 디비전 4위, 플레이오프 탈락 이런 성적이었고요. 재밌는 거는 2023년도도 4승 13패였습니다. 시애틀 시옥스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았어요. 10승 7패. 헤드코치 마이크 맥도날드의 첫 번째 시즌이었죠. 하지만 NFC 웨스트 2위를 했고요. 플레이오프는 탈락을 했습니다. LA 램스에게 밀리는 부분 있었죠. 지금 상태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에 플레이오프에 불참했던 팀들끼리 맞붙는 슈퍼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패트리어츠는 마이크 브레이블이 신임 헤드코치잖아요. 정규 그쵸. 시즌, 포스트 시즌 합쳐서 현재 17승 3패. 만약에 슈퍼볼까지 이기면 18승 3패를 하고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이 팀이 야. 지난 2년간 4승 13패였다는 거. 전 안 믿기거든요. 그쵸.
감독과 코치의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뭐 사실 이번 시즌 패트리어츠도 그렇고 베어스, 뭐 제규어스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 것은 역시 패트리어츠겠죠. 마이크 브레이블 선임 그리고 뭐 조시 맥다니엘스 선임 정말 신의 한 수였고요. 역사적으로 4승 팀이 바로 다음 시즌 슈퍼볼에 진출한 사례가 1990년 세인트루이스 램스에 단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패트리어츠가 두 번째 케이스를 만들어냈고 결국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크게 보면 이 코치진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 외부 선수 영입 그리고 드래프트 픽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에 램스는 이제 감독을 교체하진 않았지만 이 워싱턴의 쿼터백 코치였던 이 마이크 마츠를 새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선임을 했고 변화를 만들었고요. 마샬 폴크라는 또 리그 최고의 이 러닝백을 트레이드했고 1라운드에서 뭐 리시버 토리 홀트 이런 선수를 또 뽑았고 단순히 코치진 교체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입과 드래프트의 성공이 어우러진 이런 학자품이었습니다. 뭐 패트리어츠도 올해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 당연히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두 명의 선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진짜 웅장해지는데요. 대단한 시즌을 보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감독, 즉 헤드 코치만의 공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특히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단장인 엘리엇 울프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이 인물이 마이크 브레이블이고 밑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엘리엇 울프, 단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론울프, 이 엘리엇 울프의 아버지거든요. 론울프의 유산을 이어받은 엘리엇 울프와 마찬가지로 론울프를 사사한 이 인물, 존 슈나이더, 이 두 인물의 맞대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론울프가 누구냐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설적인 단장입니다. 당시에 브렛 파브 데려오면서 팀을 슈퍼볼로 이끄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선수들을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짧은 하이라이트 필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를 보고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분석하라 라는 기조를 지금 아들 그리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슈나이더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지금 양쪽 시애틀과 뉴잉글랜드라는 두 팀에서 이 가르침을 잘 이어받고 완성도가 높은 팀을 만들어서 슈퍼볼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 전에 1억 2,500만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셀러리 캡 스페이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근데 NFL은 무조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드 셀러리 캡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이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오프시즌 생각해볼까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2위였고요. 뉴욕 자이언츠가 3위였습니다. 지금 이 두 팀 어디가 있나요? 이번 시즌 성적 어땠나요? 플레이오프 못 갔죠? 그래서 많은 돈이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투자를 잘 해야죠. 그 투자를 현명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단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울프 같은 경우에는 밀턴 윌리엄스, 클라이븐 체이슨, 스플레인 이런 검증된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고요. 드래프트에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패트리어츠는 11명의 루키가 최소 한 경기 이상 출전을 했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신인 선수들이 총 416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은 루키들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승리에 기여하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요. 1라운더와 3라운더인 이 윌 캠벨과 제러드 윌슨은 각각 레프트 태클과 레프트 가드로 출전하면서 사실 아주 엘리트한 레벨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발전된 이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2라운더 러닝백 트레이비언 핸더슨 역시 이번 플레이오프의 활약은 미비하지만 어쨌든 라몬드레 스티븐슨과 안토니오 깁슨이라는 러닝백이 부상과 부진으로 주춤하던 이 정규 시즌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활약을 하면서 이 패트리어츠의 연승 흐름을 주도했고요. 이 4라운더 세이프티 크레이그 우드슨 1주차부터 계속해서 주전 세이프티를 출전하면서 어쨌든 지금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또 6라운드 키커 안드레 보레갈레스 역시나 안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정말 매 라운드에 뽑은 루키들이 팀의 지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드래프트에서 성공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 코치인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같은 경우에도 팀 문화를 혁신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저희가 항상 컬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특히 에드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컬처라는 것, 즉 인력이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조직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패트리어츠가 정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마이크 브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4H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선수가 그리고 코치가 팀 앞에서 자신의 히스토리, 히어로, 헐트브레이크, 호프 이거를 얘기를 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프시즌 동안 공격과 수비 선수들이 각각 공격과 수비 코치들을 서로 바꿔서 트레이닝하는 것도 진행을 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이죠. 이래서 저희가 항상 선수들만큼이나 코치들을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뉴스 얘기를 할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희가 코치 얘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코치가 일단 많기도 하고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은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코치죠. 마이크 맥도날드 2년 차 16승 3패 플레이오프 진출을 성공을 해냈습니다. 현재 9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에디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마이크 맥도날드 헤드 코치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코치 이 헤드 코치라는 직책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수를 평가하고 알맞는 자리에 기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맥도날드가 여기서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루키인 닉 엠마누엘이 이 세이프티라는 선수를 니켈백으로 적극적으로 시즌 내내 기용한 거 이런 거와 더불어서 24 시즌 사실 후반기에 굉장히 활약이 좋았던 이 라인베커 타이리스 나이트를 시즌 초반에 쓰다가 이 드레이크 토마스라는 라인베커랑 이 롤을 완전히 교체해 버렸거든요. 이 드레이크 토마스가 초반에 적은 기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니까 이 토마스의 비중을 확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생각이 유연한 그런 감독인 것 같고 24년에 나쁘지 않았던 이 엣지들 데릭 칼과 보임 앞의 역할을 또 과감하게 축소하고 33살에 접어든 저희가 또 한물간 엣지라고 평가했었던 이 드마커스 로렌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또 거뒀죠. 이 17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수의 어떤 기용에 있어서 냉정하게 선수를 평가하고 변화에 굉장히 눈에 띄어 있는 감독이고 이 변화가 모두 정답으로 연결됐다는 점 이게 이번 시즌 하나를 좀 통틀어서 이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브레이블이 빌 벨리칙을 사사했다라고 하긴 하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벨리칙과 같은 그런 차가운 냉철함, 직설, 독설 이거는 맥도날드가 더 큽니다. 잘합니다. 색깔이 달라요. 이 관용,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마이크 브레이브라면 마이크 맥도날드는 철저하고 냉정한 전술가로서 이 선수들을 기용을 한다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냉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말도 되게 직설적으로 하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참 재밌다. 대비되는 부분 재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시애틀은 컨셉이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슈퍼볼에서 피트 캐롤이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세컨더리를 이끌고 있는 이 유닛을 리전 오브 붐 LOB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시애틀이 MOB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션 불비 뒤에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극복하자라는 마음가짐이죠. 미션이 우선이다. 다른 건 다 치워버려. 다른 건 다 노이즈다. 이게 완전히 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특히 전방에서는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레어드 윌리엄스와 드마커스 로렌스가 리전 오브 붐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거예요. 리전 오브 붐이 후방인 디펜스였다면 다크사이드는 전방에서 그냥 상대가 뭘 이렇게 불타오르는 걸 그냥 꺼버리겠다. 이런 컨셉인데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폭력적이기도 하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런 지배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는 디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글거린다. 약간 뇌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뇌절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 이게 컨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지금 루메필드에서 최근에 나온 경기들을 보시면은 팬들이 이런 티켓을 다 꺼내들면서 선수를 같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선수들의 실력으로 보이니까 팬들도 호응을 해주는 거죠. 뇌절을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최근 6번의 슈퍼볼이 모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 헤드코치들 대결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재밌게도 디펜스 전문가 헤드코치 간의 대결입니다. 이 양팀 디펜스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할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양 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 스냅 전의 커버리지에 대한 힌트를 최대한 숨기고 스냅 전과 후의 커버리지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패트리어츠는 조금 뭐 공격적인 어떤 맨 커버리지를 섞고 이러면서 좀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접근을 가져가는 편이라면 시옥스는 블리츠를 자제하는 동시에 후방에는 어떤 수적 우위에 기반한 이런 커버리지를 조합해서 좀 약간 입을 벌리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좀 공격성 측면에서는 패트리어츠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누가 더 좀 더 변화무쌍하고 다이나믹하고 좀 더 유기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시옥스가 조금 더 그쪽의 성향에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어떤 성향에 대해 있어서는 패트리어츠는 공격성 그리고
시옥스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좀 더 유기적인 그런 디펜스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통점으로 지목해 주신 부분, 스텝 전에 커버리지에 대한 흔태를 숨기고 스텝 전과 후에 커버리지 로테이팅을 가져가는 방식. 사실 이게 리그에서 아주 희소성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그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쵸. 문제는 이거를 필드에서 얼만큼 잘 구현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 두 팀은 너무나도 구현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후술하도록 하겠고요. 자, 요 얘기도 먼저 해 보고 가야겠죠. 야. 바로 굉장하다. 쿼터백 매치업 드레이크 메이와 샘 다널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먼저 샘 다널드.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사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5번째 음. 소속팀에서 슈퍼볼에 진출한 쿼터백. 1998년에 크리스 챈들러, 1970년에 얼 모란 이후에 처음입니다. 다널드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건 영화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뭐 전설의 2018년 드래프트죠. 전체 1번으로 베이커 메이필드가 있었고 그다음 다놀드가 있었고 뭐 조시 로즌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뭐 조시 그분. 앨런 그쵸. 그분. 뭐 조시 앨런도 있었고요. 라마 잭슨 이런 선수들 다 나왔던 드래프트인데 샘 다놀드가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슈퍼볼에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최근 들어서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또 펼쳐졌고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추락했던 선수가 어쨌든 올해 이 램스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쿼터백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퍼볼에 갔다라는 것은 주전으로서 슈퍼볼을 간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어쨌든 다놀드가 주전으로서 슈퍼볼에 가서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치에서 쫓겨났고 캐롤라이나에서 실패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기회를 못 얻고 미네소타에서도 정규 시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과거 모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에 섰습니다. USC 출신이죠. 이 USC 출신 쿼터백이 26명이 NFL에 왔는데 슈퍼볼에 선발 출전을 하는 것은 다놀드가 처음입니다. USC 명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 시즌에 4,000야드 이상 던졌고 프로볼에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고 최근 2년간 두 팀에서 30승. 이게 진짜 야.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샘 다널드의 패스 레이팅이 120입니다. 저랑 에디님이 플레이오프에서 샘 다널드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디스를 했는데 패스 레이팅이 122가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널드. 내가 만나면 사과할게요. 그리고 슈퍼볼 진출 쿼터백 중에 역대 4위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다널드의 많은 턴오버 요거를 지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다놀드가 보여준 것들이 있고 수치적으로 턴오버가 많기도 하고 뭐 스스로 만들어 온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트 시절부터 심지어 이번 시즌 중에도 뭐 11 주차 램스전까지 굉장히 많은 턴오버를 저질렀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붙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다놀드는 여러 번 중요한 상황에서 턴오버로 경기를 매니징하지 못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이미지를 점점 벗고 있다라는 거겠죠. 다널드 역시도 나이가 아직은 선형으로 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앞으로도 최소 그쵸. 4-5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해서 슈퍼볼에서 증명을 한다면 남은 커리어도 훨씬 더 멋지게 쌓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제치 시절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변이 안 도와준 것도 맞는데 본인이 못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팬서스와 나이너스, 바이킹스를 거치면서 시애틀에 합류를 했는데 다널드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16주차 램스전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경기가 다놀드의 인생을 바꾼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애틀은 런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다널드가 메인일 때는 버티컬 오펜스를 많이 합니다. 깊게 던질수록 인터셉션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가죠. 뭐 실제 패스가 팁되거나 프로텍션이 무너지는 그 상황 때문에 변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턴오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 플레이오프에서 턴오버 몇 개일까요? 제로입니다. 없어요. 정규 시즌보다 더 심한 압박을 느끼는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쿼터백의 어떤 멘탈적인 요소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 번 실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다놀드는 최근까지 이 멘탈적인 측면에서 강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16 주차부터 플레이오프 경기까지의 이 필름들을 돌려보면서 이제는 멘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스텝업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압박 속에서의 판단이 매우 신속하고 명확해졌고 플레이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놀드가 만난 어떤 49ers의 디펜스라던가 램스의 디펜스보다 패트리어츠의 디펜스는 더 공격적인 접근을 하는 디펜스예요. 그만큼 이 다놀드에게 더 빠른 판단을 강요할 거고 후방에는 더 타이트한 윈도우에 공을 던져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보다 더 강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거를 멘탈적으로 지금 최근에 해온 것처럼 또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다놀드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놀드의 앞으로의 남은 커리어에 있어서도 이 경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댄마리노가 슈퍼볼 최연소 진출 기록을 갖고 있지만 드레이크 메이가 우승 기록은 새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전 기록은 벤 로슬리스버거가 갖고 있거든요. 최연소 우승 기록. 이거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메이 역시도 정규 시즌 정말 화려했죠. 정규 시즌에 72%의 컴플리션, 31개 터치다운, 4,400야드에 달하는, 거의 4,400야드에 달하는 패싱 야드. 2년차 쿼터백에게 이 정도 수치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정말 엄청난 스텝업이죠. 리그에서 지금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가진 쿼터백이 됐고, 정말 모든 지표가 작년에 비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활약을 놓고 보면 틀림없는 MVP 후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쨌든 연달아서 리그 최고의 디펜스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이제 정규 시즌에 비해서 안 나오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 있죠. 조금 비유를 해주자면 리그 최정상급 디펜스를 연속적으로 만난 것도 있고요. 하나 더, 날씨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그쵸. 참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성공률이 55%대로 떨어졌고 색도 무려 15개나 당했습니다. 정규 시즌 전체에 색을 당한 게 47개였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이게 패스 프로텍션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너무 강한 디펜스를 연달아 상대한 점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크 메이가 조금 변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메이의 모빌리티. 메이의 다리가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규 시즌에도 그쵸. 450야드 이상 러싱을 했고요. 4개 터치다운 만들었고요. 덴버 전에도 스크램블을 통해서 필드골을 세팅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터치다운도 드레이크 메이의 쿼터백 드로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서드다운 상황에서 본인의 발을 통해서 컨버전에 성공을 하면서 덴버의 이번 시즌을 끝내버렸죠. 메이는 드랍백에서 10% 이상 직접 달리는 선택을 합니다. 스크램블로 획득한 야드가 리그 3위예요. 조시 앨런, 저스틴 헤번트 그 다음입니다. 에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메이의 모빌리티 능력이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시 앨런과 저스틴 허버트와 좀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디자인된 러싱에서도 활용되기 충분하지만 무엇보다 이 뛰어난 모빌리티와 이 강한 어깨가 조합된 선수이기 때문에 각종 블래그 플레이들을 통해서 공을 뿌리는, 어쨌든 쿼터백이 공을 뿌리는 이 런치 포인트를 포켓 안이 아니라 계속 바깥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비수를 한 방향으로 계속 쏠리게 하고, 그러면서 메인은 더 쉬운 패싱 레인을 확보하게 되고 필드를 절반만 봐도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사실 진짜 문제는 메이는 어쨌든 모빌리티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포켓 안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모빌리티만 사실 뛰어나다면 많은 팀들이 이 쿼터백을 상대할 때 있어서 포켓 안에 가두는 형태의 어떤 패스 러시를 준비를 해오거든요. 하지만 드레이크 메이는 포켓 안에서도 어쨌든 침착하게 공을 뿌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옥스 디펜스는 이 드레이크 메이를 상대할 때 있어서 브록 퍼디나 어떤 매튜 스태포드를 상대했을 때와는 또 다른 전략을 어쨌든 가져와야 할 겁니다. 이 시옥스가 어떤 전략을 가져오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를 어쨌든 포켓 안에 가두는 케이지 러시의 형태의 어떤 전략이라던가,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 어떤 메이의 발을 묶기 위해서 쿼터백 스파잉을 시킨다거나, 어쨌든 이 메이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억제하는지 이 경기에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메이가 저희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리츠에 대한 메이의 반응. 프레셔 상황에서 11개의 터치다운 만들었고요. 인터셉션이 제로입니다. 조시 맥다니엘스는 메이에게 오디블 시스템, 핸드 시그널 라우트 등을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강한 시애틀의 전방 디펜스를 향한 메이의 리액션과 모빌리티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반대로 다놀드 쪽 이야기를 해보면 다널드 쪽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거든요. 다널드가 원래 뉴욕 제츠 출신이죠. 뉴욕 제츠 출신이라는 것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같은 디비전에 속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1년에 최소 2번을 만난다는 얘기죠. 다널드가 패트리어츠를 상대를 한 경기 결과는 어떨까요? 재밌게도 0승 4패.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 9개. 물론 제츠 시절 3번, 캐롤라이나 시절도 한번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지금은 다널드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 유명한
고스트 유령을 보던 시절의 다널드였습니다. 이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PTSD가 될 수 그쵸. 있거든요. 패트리어츠의 DPS가 다널드가 추구하는 빠른 스타트를 끊으면 분명히 큰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뭐 램스전만큼 정말 실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경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멘탈 미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처럼 다시 무너지느냐일 것 같아요. 음. 어제 무조건 뭔가 한 번의 실수는 나올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고 드레이크 메이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발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 부분에 음. 있어서 좀 많이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밌는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49ers 전에도 이 얘기했었고요. 램스 전에도 그쵸. 이 얘기했었고요. 패트리어츠 전에도 결국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네. 이거는 본인의 자업자득입니다. 이건 다널드의 역사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극복하면 그 말이 정말 없어질 수 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이제는 아직 한 발 진짜 그 얘기 남았다. 안 해야죠.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다널드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윤희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패트리어츠 오펜스 그리고 시애틀의 디펜스 이 그룹 단위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패트리어츠의 오펜스 대 시옥스의 디펜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조시 맥다니엘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슈퍼볼에 대해서 현재 맥다니엘스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맥다니엘스에게 2주라는 준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합입니까? 진짜 시애틀 디펜스의 모든 거를 파헤칠 거예요, 아마. 이 디펜스가 모션과 시프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각 포메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이 커버리지 룰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필름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아마 조시 맥다니엘스라면 충분히 여기에서 약점을 찾고 이거를 활용할 방안을 들고 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무조건 들죠. 그래서 맥다니엘스에게 2주라는 기간은 긴 기간입니다. 시애틀이 그동안 필름에서 본 적이 없는 플레이들을 반드시 준비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그쵸. 시애틀의 디펜스를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패트리어츠의 오펜스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정규 시즌을 기준했을 때 리그 2위 득점력, 경기당 28.8점. 와, 엄청난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레이오프에 들어와서 차저스전에서 16점, 휴스턴전에서 21점, 덴버전에서 10점, 평균적으로 15.7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차저스의 디펜스 리그 9위 수준이었고요. 휴스턴 디펜스 리그 2위 수준이었고요. 덴버 브로커스 디펜스 3위 수준이었습니다. 이 디펜스를 연달아 상대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날씨라는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위 시애틀을 상대하게 됐죠. 시애틀의 디펜스는 경기당 17.2점만 허용한 디펜스입니다. 리그 1위예요. 17.2점. 굉장한 디펜스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경기도 역시나 드레이크 메이에게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난 3경기와 마찬가지로 메이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고 플레이오프 내내 있던 어떤 이 프로텍션 문제 아마 또 다시 터질 거고요. 플레이오프 내내 있던 답답한 어떤 런 게임의 양상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런 게임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런 게임 휴스턴전이나 LA전이나 덴버전에 나왔던 것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을 상대하는 이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문제 저는 이번에도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왼쪽 레프트 태클인 윌 캠벨, 레프트 가드인 제러드 윌슨 이 두 선수가 바이런 머피와 레너드 윌리엄스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시애틀은 니켈과 다인 펄스넬을 거의 모든 스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이게 마이크 맥도날드 디펜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왜 가능한가? 전방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후방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도 되니까 합니다. 라이트 퍼스널을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디펜스 태클들이 상대 가드랑 센터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세이프티 닉 에마누얼이 이 루키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선수는 명목상으로 니켈백이지만 사실 이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샘 라인베커예요. 근데 이 선수가 커버리지로 전환하잖아요. 갑자기 세이프티가 됩니다. 미치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라인베커의 체격과 세컨더리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리그에 없어요. 카일 해밀턴? 이런 선수들밖에 떠오르는 선수들이 없죠. 이번 시즌에 저스틴 제퍼슨을 향한 패스 브레이크업이나 푸카 나쿠아를 향한 패스 브레이크업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업을 할 수 있는 라인베커 위치에 정렬한 선수가 리그에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퍼스널 상으로는 니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베이스 디펜스만큼의 러싱 디펜스를 할 수도 있고요. 베이스 디펜스처럼 보이지만 니켈 디펜스를 하는 것처럼 패스 커버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인사이드로 러싱을 하는 게 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니켈과 다임 디펜스를 무조건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디펜스다 보니까 이 말은 곧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헤비 퍼스넬 뭐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과 2-3명의 타이트 엔드 이런 헤비 퍼스넬을 꺼내 들든 혹은 3명의 리시버를 활용하는 11 퍼스넬을 꺼내 들든 시옥스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필드에 둔 니켈 패키지로 일관한다는 뜻이니까 패트리어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6명의 오펜시브 라인을 쓰고 타이튼을 쓰면서 어떤 힘과 무게로 트렌치에서 대결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11 퍼스널에서 뭔가 와이드 리시버들의 이 앵글, 각도의 우위를 활용한 어떤 블락킹을 하고 아예 좀 패싱 게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더 민첩성과 스피드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마 패트리어츠는 선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게임 플랜을 준비해 오겠죠. 근데 이 시애틀 디펜스를 상대로 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패트리어츠는 런에서 존스킴과 갭스킴의 선택 비율이 38대 62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갭이 높습니다.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맥다니엘스가 기본적으로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잘해요. 이번 경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애틀의 디펜스는 근데 문제가 갭 컨트롤에 정말 능합니다. 누구도 자기 갭을 버리지 않는 이 디시플린이 정말 좋은 디펜스라는 뜻이에요. 갭 책임을 너무 잘한다는 뜻이죠. 이런 디펜스를 상대로 존 블라킹의 빈도를 높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안 돼요. 더블팀이 안 돼요. 이 선에서 어니스 존스하거나 이맨 어리가 볼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미스 없이 트래픽에 놓인 캐리어를 향해서 그냥 곧바로 달려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맨어리는 사실상 쌤입니다. 스트롱사이드 라인베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맨으로 풀어야 됩니다. 뭐 카운터를 전개할 수도 있고요. 핏앤풀 컨셉을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디펜시브 태클을 피해서 돌아나가는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시애틀을 상대로 잘 통했던 컨셉입니다. 평균적으로 시애틀이 이런 상황에서 5야드 이상을 내줬거든요. 물론 표본 자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이 좀 높게 튀는 걸 수도 있는데 시애틀을 상대로 기본적으로 상대가 런 시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전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런을 하긴 해야 된다. 런 없이 패스바드로 풀어나가는 불가능합니다. 왜? 커버리지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런을 해야 되는데 할 거면 저는 맨스킴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쵸. 뭐 특히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감이 되는 게 이 인테리어 쪽으로 시도하는 거. 특히 디펜시브 태클과 인테리어 라인맨들의 어떤 힘싸움으로 간다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패트리어츠는 런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 바이런 머피와 이 레너드 윌리엄스, 제런 리드라는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런 게임에서 최대한 배제시키는 플랜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풀링을 통해서 태클 바깥쪽에서 어떤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거나 아예 뭐 외곽을 노리는 다양한 뭐 토스 플레이들이라던가 뭐 모션을 섞어서 다양한 미스디렉션 요소를 가져오거나 기본적으로 드레이크 메이의 어떤 기동력을 통해서 뭐 리드 옵션 플레이도 섞을 수 있고요. 맥다니엘스가 자랑하는 다양한 뭐 트릭 플레이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머피와 이 윌리엄스의 영향력을 줄이고 차라리 어떤 엣지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2선에 있는 라인베커들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선수들과의 어떤 매치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선수들 노리는 플레이를 준비해 오는 게 어쨌든 패트리어츠의 런 게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좀 맹점이 하나 있는데 트레비온 핸더슨이라는 러닝백과 라몬드레 스티븐슨이라는 러닝백 이 두 명의 활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왜 스티븐슨이 많이 나오고 핸더슨이 안 나올까요? 플레이오프에서 두 선수의 스냅 수가 30회 이상 차이가 납니다. 스티븐 핸더슨 앞에서 에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규 시즌에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루키 시즌에 911야드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스티븐슨보다 300야드를 더 뛰었어요. 터치다운도 9개에서 스티븐슨보다 2개나 더 많습니다. 50야드 이상 빅플레이 만들어낸 게 4번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이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왜 안 쓸까요? 저 에드님은 아시는 것 같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지금 패트리어츠는 핸더슨을 안 쓰고 스티븐슨을 쓰고 있을까요? 잠깐 퀴즈. 에드님은 아시죠? 당연하겠지만.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왜 패트리어츠는 엄청나게 뛰어난 폭발력을 보여주는 핸더슨을 안 쓰고 스티븐슨을 플레이오프 동안 쓰고 있을까? 볼 시큐리티, 스크리미지 라인을 못 뚫어서 현기증 나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답변들. 정답은 블락킹입니다. 특히 패스 프로텍션. 프롭에서 패트리어츠는 강한 디펜스를 만나는 동안 패치의 오라인이 계속 패스 프로텍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저스 경기에서는 윌슨이 터졌고요. 왼쪽 가드. 텍산즈 경기에서는 레프트 태클인 캠벨이 터졌고요. 덴버전에서는 반대쪽에서 모지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백필드 자원의 지원이 필수였습니다. 필수. 아니 근데 핸더슨 대학 때 패스 블로킹 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맞는데 프로 레벨에서는 안 돼요. 프로 레벨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힘을 못 따라가요. 핸더슨이 블로킹 상황에서 이번 시즌에 40개의 프레셔를 허용했습니다. 이러면 프로에서 못 써요. NFL 러닝백 중 최악입니다. 반면 스티븐스는, 그럼 스티븐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3경기 모두 다요. 기본적으로 핸더슨과 스티븐슨, 핸더슨이 스티븐슨보다 5cm가 작아요. 그리고 스티븐슨이 핸더슨보다 몸무게가 약 10kg 정도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더 커요. 스킬셋도 더 좋고요.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패치에서 맥다니엘스가 볼 때는 핸더슨을 쓰는 것보다 스티븐슨을 써서 일단 안정적으로 메이를 보호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패치 오펜스를 볼 때 핸더슨의 기용 빈도와 타이밍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예상이 돼요. 그럼 반대로 시애틀의 디펜스에서는 이때 어떤 플레이콜을 꺼내들 것인가? 이것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프로텍션 플랜 같은 것도 한번 에디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뭐 런 게임에서 프로텍션 얘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텍산스 경기나 브론코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븐스는 거의 뭐 엑스트라 블라커 뭐 6번째 오펜시브 라인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몬델 스티븐스는 계속해서 블리츠 픽업을 시키고 계속해서 오펜시브 라인 옆에 붙여서 엣지를 한번 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백필드에 정렬하는 게 아니라 이 드레이크 메이 앞에 정렬하게 하면서 맞아요. 오펜시브 라인 바로 뒤에 정렬하게 하면서 활용한 장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마 이번 경기도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필드에서는 와이드 리시버들을 아주 넓게 스프레드 시키고 선수들을 뭔가 모션을 시킨다거나 포메이션의 어떤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이 드레이크 메이에 있어서 더 큰 패싱 윈도우를 만들어주고 스냅 전에 최대한 커버리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패트리어츠가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냅 전의 과정을 극대화하면서 어떤 드레이크 메이에게 계속해서 커버리지하는 힌트를 주고 스냅 전에 이 포스트 스냅에서 드레이크 메이가 뭐를 읽어야 되는지 이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드레이크 메이가 스냅 전에 뭔가를 결정하고 스냅을 딱 받고 한두 번의 리드를 갖고 빠르게 공을 뿌릴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 바탕에는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스티븐슨을 활용하면서 6명의 프로텍션으로 시간을 어쨌든 드레이크 메이가 안정적으로 2.7초 안에 공을 뿌릴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고 최대한 빠르게 공을 뿌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에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 플랜, 이 프로텍션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라몬드레 스티븐슨 이야기가 저는 조금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다널드의 부활 스토리만큼이나 이번 시즌 라몬드레 스티븐슨의 재기 스토리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실 스티븐슨이 올해 초에 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4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슨이 오프 시즌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OTA 기간 중에 일부를 결장하기도 했고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팀에는 마이크 브레이브레라고 하는 새로운 헤드 코치가 왔잖아요. 이렇게 오프 시즌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과 라커룸이 생기는 팀에서 속한 선수로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파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초에 스티븐슨의 퍼포먼스가 안 좋았죠. 반대급부로 트레비온 핸더슨이 빛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티븐슨은 피츠버그와의 홈 경기에서 펌블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홈팬들에게 야유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 후반기에 이어서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스티븐슨 정말 핵심 중에 핵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패치 오펜스에 저는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레이크 메이의 패스 프로텍션에 있어서 많은 집중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스티븐스는 뭔가 러싱 플레이가 아니라 패스 프로텍션에서 더 많이 중용이 되고 빛나는 선수가 될 거다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패트리어츠의 이 와이드 리시버진들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이번 경기. 맞아요. 텍사스전과 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와이드 리시버들의 매치업 우위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당시 이제 텍산스 경기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계속해서 리시버들을 모션을 시키면서 스테폰 딕스와 드마리오 더글라스를 계속 슬롯에서 이 제일런 피트리나 다른 세이프티와 매치업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이 어쨌든 텍산스가 자랑하는 뭐 카마리 레시터라던가 데렉 스팅리 같은 이 팀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이 커버리지 가이가 아닌 다른 선수와의 매치업을 만들었고 메인은 이걸 놓치지 않고 잘 플레이를 풀어 나갔습니다. 이번 경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들이 끊임없는 필름 분석을 해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매치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매치업인지는 그들만 알겠죠. 하지만 뭐 릭 울렌이 됐든 닉 임마누아리가 됐든 뭐 라인베커 드레이크 토마스가 됐든 팀에서 최고의 커버리지 가이가 아닌 다른 선수들과 우리 팀 최고의 리시버를 붙임으로써 승부를 보려고 할 거고요. 여기서 패트리어츠가 시즌 내내 자랑했던 어떤 빅플레이가 몇 번 나와준다면 패트리어츠도 충분히 경기를 풀어가기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얼리 브레이킹 라우트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케이션 부티나 스테폰 딕스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뭐 쉘로 크로스라던가 퀵슬랜트라던가 플랫, 뭐 옵션 라우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브레이킹을 가져가고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라우트를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빠르게 손에 공을 쥐어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산스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들어먹혔고요. 맞아요. 메이가 스냅 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미리 좀 디시전을 마치고 공을 길게 들고 있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게임 플랜이 아마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잘 해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퀵게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부분, 그리고 리시버들을 활용하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애틀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애틀 디펜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애틀 디펜스를 얘기할 때는 마이크 맥도날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맥도날드는 볼티모어 시절에 빅판지오식 투하이 디펜스를 기반으로 해서 폭발력을 억제를 하고요. 전방에서는 마틴 데이시의 굉장히 공격적인 프레셔 패턴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시애틀에 합류해서부터는 조금 전술적으로 온건해졌어요. 덜 공격적이고 단순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왜 가능했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방에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4명으로 하는데 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복잡성을 덜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전공법이거든요. 이게 제일 쉬운 정답이에요. 하지만 모든 팀들이 이거를 어려워하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바이런 머피와 레너드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선수가 합쳐서 91개 프레셔를 이번 시즌 기록했습니다. 특히 바이런 머피, 소퍼머 시즌인데 7개의 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바뀌었죠. 작년에 0.5개밖에 못했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제런 리드가 원래 시애틀에 소속돼 있다가 다른 팀으로 떠나서 칩스랑 패커스 거쳐서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는데 원래 이 선수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1, 2년 차 때 잠잠하다가 3년 차 때 터졌거든요. 태클인데 3년 차 때 색을 10.5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추세, 기세만 놓고 보면은 지금 바이런 머피가 더 좋아요. 일단 바이런 머피 테크닉 자체가 좋아요. 리드보다 신장은 작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도 조금 덜 나가는데 상대 더블팀에 발이 안 밀립니다. 앵커가 좋아요. 그래서 머피가 중앙에서 센터와 가드를 잡아주면 2선에서 자원들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선 자원들이 그냥 프리로 달려듭니다. 만약에 가드가 오픈해서 나간다? 그럼 센터랑 1대1 무너뜨리고 바로 달려들고요. 플레이메이커예요. 그리고 레너드 윌리엄스. 제가 레너드 윌리엄스한테 일단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윌리엄스를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사과를 좀 2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윌리엄스 트레이드 해왔을 때 2번 디스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2023년도에 레너드 윌리엄스 트레이드 할 거면 그냥 드래프트 지명권 더 주고 덱스터 로렌스를 해야지. 왜 섹시 말고 왜 윌리엄스를 드래프트하지? 라고 디스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도에 나이도 많은 선수인데 이제 30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싼 금액에 재계약을 하지? 라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레너드 윌리엄스 시애틀 디펜스의 중심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윌리엄스가 없었으면 시애틀 슈퍼볼에 못 왔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2개의 색, 7번의 프레셔. 지금 커리어 정점에 올라와 있고요. 맥도날드가 가져가는 이 포맨 러시 기반 운영의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이 선수를 빼고는 지금 현재 시애틀의 디펜스를 설명할 수 없어요. 다크사이드의 진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이님이 이제 인테리어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이제 엣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FA 얘기를 할 때 드마커스 로렌스를 영입했다고 했을 때 정말 의심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좀 사과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로렌스에게도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많다고 네. 디스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33살의 노장이고 사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거의 내리막길에 있는 선수였고요, 사실. 그래서 좀 오버페이 아니냐 이런 저희가 평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다시 드리고 이번 시즌 어쨌든 시옥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레너드 윌리엄스나 바이런 머피만큼 이 드마커스 로렌스가 갖고 있는 존재감이 너무 커요. 포멜 러시의 핵심이 됐고 필름에서 가장 정말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스탯 자체는 그렇게 평범한 느낌이에요. 색 6개밖에 없지만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어쨌든 2개의 색을 만들어냈고 펌블도 3번이나 만들어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레셔를 만들어내고 특히 런 디펜스에 있어서 정말 엘리트급으로 잘하고요. 시옥스가 많이 활용하는 이 스턴트,
디펜시브 라인의 패스러시 경로를 꼬는 이 스턴트에서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맥도날드가 시즌 초반에 이 팀에서 어쨌든 2-3라운드에 뽑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보임 하페 그리고 데릭 칼 이 선수의 어떤 스냅 카운트를 확 깎아버리고 드마커스 로렌스를 계속해서 시즌 중후반 계속 중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자, 드마커스 로렌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생산적인 지표를 많이 기록한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임팩트가 있는 플레이를 정말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이거 찹 상대 펌블을 유도하는 이 기술적인 플레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리그에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마커스 로렌스는 아덴 더드와 유대감이 정말 큰 선수거든요. 그래서 로렌스가 이 시애틀에 합류한 것도 아덴 더드, 이 카우보이스에서부터 호흡을 맞췄던 이 코치와의 인연 때문에 온 것이 큰데 정말 시너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패트리어츠는 답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윌 캠벨과 윌슨 이 두 명의 선수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스티븐슨까지 더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잘해줘야 돼요. 특히 캠벨이 무릎 부상이 당하기 전과 후의 퍼포먼스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좀 급하게 돌아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감안해 줄 만한데 그런 캠벨에게 슈퍼볼 이전에 2주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이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애틀 패스러시의 키는 결국 스턴트거든요. 포맨러시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블리츠가 어차피 안 나와요. 그럼 4명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인데 그 조합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스턴트인 거죠. 위치 바꾸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변주를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설계가 스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턴트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생산성 차이가 꽤 큽니다. 맥도날드는 이 운영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잘했으니까. 왜?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에서 이걸 다 상대 잡아먹었거든요. 안 바꾸죠. 모르면 당연히 맞기 어렵지만 알아도 맞기 힘든 조합과 운영이거든요. 그럼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죠. 상대가 아는데도 대처를 못하는데. 단 어디서 스턴트가 오는지 어떤 종류인지는 파악할 수 있게 패트리어츠는 준비를 해야겠죠. 힌트는 램스전에 있습니다.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램스가 이걸 잘했어요. 알라릭 잭슨과 스티븐 아빌라의 세팅 조정을 통해서 스턴트를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이를 위한 패스 프로텍션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저는 런을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에디님이랑 약간 에디님이 주시는 의견과 통하는 부분인데 스티븐슨의 프로텍션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텍션을 어떤 정도 해놓으면 그때부터 메이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로? 퀵 게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5대4의 매치업이 아니라 6대4의 매치업을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옥스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프론트 세븐을 활용해서 어떻게 드레이크 메이의 발을 막을 거냐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패스러시를 이 경로도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램스전과 다른 거는 스태퍼드와 다르게 메이는 이제 모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스턴트의 목적 자체가 포켓을 무너뜨리기 위한 스턴트를 디자인한다면 아마 무너진 포켓 사이로 이 갭 사이로 아마 드레이크 메이는 다 탈출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야드를 따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시애틀이 조금 다른 접근을 할 것 같은데 드레이크 메이를 아마 포켓에 가두려는 디자인을 해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슈퍼볼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포멜 러시만으로도 마움스를 포켓 안에 가두고 마움스의 발을 막아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슷한 전략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에서는 이 오펜시브 라인과 1대1로 얼굴을 맞대면서 포켓을 쫙 밀어주고 한쪽에서는 이 스턴트를 통해서 메이가 뛰쳐나갔을 때 발에 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러시의 경로를 짜고 이선의 라인베커들에게 스파잉을 같이 할당을 하면서 메이가 포켓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잡아내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마 시옥스에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4명의 선수가 정말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하나의 갭을 포기해버린다. 이러면 그냥 바로 그 구멍으로 메이는 탈출할 겁니다. 그래서 4명이 정말 하나의 큰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여서 포켓을 점점 좁히고 메이를 가둬놓는 게 아마 시옥스가 준비해 올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실수한 경기가 있었죠. 버커니어스전. 시애틀은 해당 경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경기 대처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패싱 타겟들과 세컨더리들 요 매치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도 스테판 딕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숙성될 대로 숙성된 베테랑으로서의 면모 이번 시즌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카디비와의 연애설도 장난이 아니던데. 아무튼 이 크로싱 라우트의 달인으로서 야드 애프터 캐치 기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히 플레이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팀을 하나로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도 나서서 스피치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 많이 포착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선수가 맥콜린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자체가 아주 뛰어난 타입은 아니거든요. 덴버전이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즌 550야드 찍었고요. 팀에서 리시빙당 퍼스트다운 성공 횟수가 상위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성공률 자체가 좋아요. 플레이오프 활약도 좋고요. 근데 진짜 강점은 블락킹에서 나옵니다. 결국 패트리어트는 오펜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블락킹을 잘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이 선수 경기 전에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눈 비가 오는데 상탈하고 다닙니다. 평소에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그냥 인자 강이에요.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 키도 193cm에 몸무게도 100kg 넘고 체격 조건도 좋고 자주 상탈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몸이 정말 다부져요. 그래서 이런 체격을 바탕으로 런블락 기여도가 아주 높은 핵심 선수입니다. 여기에 헌터 헨리, 스누퍼 같은 타이트엔드까지 더해져서 블락킹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부 패키지에서 많이 투입되는 세이어 먼퍼드 이 태클 선수가 같이 더해지면 패싱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시애틀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까다로운 매치업이 될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묵직하죠. 그쵸. 그리고 뭐 케이션 부티나 드마리오 더글라스 이런 선수들도 있죠.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민첩성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드마리오 더글라스는 주로 슬롯에서 이 상대 세이프티나 라인베커의 미스매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케이션 부티는 주로 뭐 슬롯도 쓰지만 외곽에서 특히 다양한 더블 무브라던가 스피드를 좀 활용한 이런 버티컬 라우트에서 이 드레이크 메이의 50대 50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패트리어츠가 갖고 있는 이 와이드 리시버 그룹은 정말 다재다능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리시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션 부트는 공도 정말 잘 잡아요. 부치도 잘 잡고 딕스도 잘 잡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을 시애틀 세컨더리 잘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원 위더스푼 주로 현재는 오른쪽에 정렬하는 코너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9할을 아웃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했죠. 원래 예전에는 슬롯에서 하이브리드라는 롤을 많이 부여받았는데 에마누얼이가 합류를 하면서 외곽으로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를 패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블리츠를 할지 모르거든요. 블리츠 무조건 한 번 이상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플레이 액션 꺼내들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자잘한 플레이 허용은 있어도 클러치 상황에서 만드는 디펜스 클러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램스전에서 서드다운, 포스다운, 패스 브레이크업 기억하시죠? 그리고 반대편에 리 굴렌. 리 굴렌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그동안 추구했었던 장신 코너백으로서의 아주 완벽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였지만 너무 운동 능력과 리액션에 과신하는 플레이로 인해서 현재는 신뢰를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램스전에서 카운팅 페널티 크게 사고도 하나 쳤죠. 그럼에도 최근에 플레이오프 전체적인 플레이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 마이클 맥도날드는 울렌을 복잡하게 쓰는 것을 조금 배제하고 맨투맨이 아닐 때는 되도록이면 우측에 묶어놓는 형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게 잘 통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더스푼의 호전성, 울렌의 부족한 존 커버리지 능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메너리의 합류로 많이 상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나 영향력이 완전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애틀판 카일 해밀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어떤 세이프티 이 코비 브라이언트 부상 당했을 때 부상으로 경기를 못 때 좀 아찔했죠. 하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경기 잘 소화하고 있고요. 원래 코너백 출신이지만 세이프티로 포지션 전환 잘했고요. 여기에 줄리안 러브, 타이 오카다 이런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어떤 후방 뎁스 위치한 선수들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는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타리 울렌이 사고 치거나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디펜스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조시 맥다니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게임 플랜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맥다니엘스는 슈퍼볼을 누구보다 많이 참가한 코치죠. 그래서 필름에 없던 것들을 많이 섞을 텐데 늘 하던 컨셉처럼 보이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의 플레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레퍼런스로 삼기 좋은 경기가 저는 16주차 그리고 컨퍼런스 챔피언십의 램스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애틀은 기본적으로 런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디펜스입니다. 런부터 막자. 그래서 내각에 있는 디펜시브 태클들이 런 액션에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패스로 설계된 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라인베커라거나 여기서 라인베커는 어니스 존스나 드레이크 토마스 어니스 존스 조금 덜해요. 드레이크 토마스 같이 조금 호전성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 빠르게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이때는 발생합니다. 아까 앞에서 에덴께서 말씀해 주신 스테판 딕스 같은 선수가 크로스 라우트를 타거나 오버 라우트를 타면 한 번에 빅플레이가 잘 나오죠. 특히 크로스 라우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맨 러시이기 때문에 3스텝 이런 빠른 타이밍 리듬 패스에도 종종 컨버전을 쉽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가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뛰기까지 한다. 5주차 템파베이 경기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쵸. 사실 뭐 계속해서 퀵게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패싱 게임에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언급했던 대로 프리스냅의 디시전을 좀 쉽게 도와주고 스냅 전의 과정을 극대화하고 스냅 전의 디시전을 최대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스냅 후에 뭔가 메이가 해야 될 디시전을 줄여주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준 이 타임 투 스로우예요. 메이의 정규 시즌 평균 타임 투 스로우 스냅을 받고 나서 공을 던지기까지 평균 시간이 2.97초인데 지난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텍산스전 2.64초였고요. 음. 브론코스전 2.61초를 기록했어요. 이건 결국 패트리어츠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메이가 프리스냅의 디시전을 기반으로 한두 번의 리드를 하고 빠르게 공을 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패트리어츠는 이 강한 패스러시와 우리 팀 오펜시브 라인이 만났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여기서 여기에 맞게 게임 플랜을 짜왔다는 거죠. 이번 경기도 무조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시버들을 정말 필드 넓게 배치를 시키고 스프레드 시키고 한쪽에 3명을 몰아넣는 방식 뭐 이런 언밸런스하게 정렬을 시킨다거나 모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수의 위치를 옮겨주면서 메이가 스냅 전에 뭐를 읽어야 되는지 음. 도와줄 거고요. 이 말씀드렸던 대로 러닝백들은 6번째 오펜시브 라인이 돼서 메이가 공을 뿌릴 수 있는 그 찰나를 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 시옥스의 커버리지가 이거를 억제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뭐 텍산스의 디펜시브 백들이 사실은 억제를 못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뭐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퀵게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시애틀 디펜스를 상대를 할 때 패트리어츠 오펜스가 경기 내내 버텨준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뚫려요. 어차피 뚫리고 포켓이 여러 차례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크 메이는 1, 2, 3 던지고 1, 2 던지고 이런 식으로 짧은 리듬 패스에 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드로우 또는 스크린 이거를 더하면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가 스크램블이나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 네거티브 플레이를 최대한 지양하는 거 이게 패치 오펜스의 어떤 생명 연장선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사실 이 시옥스의 디펜시브 백들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이 지난 경기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디펜시브 백들이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경기였어요. 뭐 데본 위더스푼과 릭 울렌이 사실 많은 야드를 허용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 정말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데본 위더스푼의 플레이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램스의 경기를 보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 결국 이 데본 위더스푼이라던가 릭 올렌이라던가 뭐 닉 임마누엘이가 됐든 이 디펜시브 백들이 중요한 순간에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다시 한번 또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치가 런을 선제적으로 까는 거? 전 이거는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나이너스도 그쵸. 그랬고요. 램스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려다 다 실패했습니다. 과연 이 두 팀보다 패치의 오라인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숫자 게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를 일단 패스로 풀어놓고 리드를 확보한 뒤에 그리고 나서 스티븐슨과 전보 패키지를 활용해서 런을 풀어나가는 게임 템포를 확보하는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팀들과는 순서가 좀 반대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옥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런을 먼저 셋업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팀들이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얼리다운에서 러싱을 하면서 플레이액션을 셋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대로 패스로 인해서 좀 경기를 풀어나가고 후반에 패스로 런을 셋업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텍산스의 디펜시브 백들도 이겨냈던 게 패트리어츠의 리시버들이고 그만큼 다양한 롤을 맡을 수 있는 다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필름 스터디를 통해서 이들이 어디서 매치업 우위를 얻을 수 있는가 분명히 공부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램스전처럼 아마 시옥스가 맨 커버리지 1권 하는 플랜을 갖고 온다면 패트리어츠는
공략해낼 거다. 이런 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트리어츠의 오펜스 대 시애틀의 디펜스 한번 살펴봤고요. 패트리어츠의 오펜스는 패스 프로텍션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패스로 푼 뒤에 런을 세팅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세븐을 활용을 해서 패스 러시의 경로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 어차피 내각은 잘하는데 외곽의 압박 강도를 잘 통제해야 된다. 디자인을 잘해야 드레이크 메이의 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종합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애틀의 오펜스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디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죠. 한쪽이 압도적일 것이다 라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정규 시즌 내내 증명된 상위권 공격과 정규 시즌 내내 증명된 상위권 디펜스 간의 맞대결이거든요. 정규 시즌 넘었죠. 플레이오프까지도 이 그룹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애틀의 오펜스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펜스를 설계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클린트 쿠비악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헤드코치 후보죠. 이 풋볼 전문 DNA가 있는 인사입니다. 조만간 헤드코치가 될 인사고요. 쿠비악은 셰너안의 트리에서 존 러싱, 여기에 플레이 액션을 더하는 이 철학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게리 쿠비악 역시도 런 게임으로부터 출발해서 패스를 풀어나간다 라는 철학 아래서 팀을 만들어 왔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패치와 완전 반대죠. 그래서 시애틀의 시즌 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해요. 안 돼도 합니다. 못 먹어도 고. 우리는 일단 런 한다. 얼리다운에 일단 런해. 안 돼도 해. 네가티브 야드 나와도 일단 러싱 시도해.가 클린트 쿠비악이 추구하는 오펜스였습니다. 그래서 러싱 시도가 리그 3위거든요. 근데 러싱당 평균 획득 야드가 25입니다. 리그에서. 신기하죠?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상황에서 쿠비악은 죽어라 러싱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쵸. 사실 제가 뭐 정규 시즌에 시옥스 오펜스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진행하기도 했는데 결국 시옥스가 계속해서 타이트엔드를 2명을 쓰고 헤비 퍼스넬을 쓰면서 러싱을 계속 시도하는 거는 상대의 디펜스로 하여금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너네 계속 박스에 사람 채워. 계속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박스로 내려와. 상대 디펜스가 박스를 채우고 스크리미지 라인을 잡고 내려오면 결국 이들이 얻는 이익은 뭐냐? 외곽에 있는 잭슨 스미스 은지바가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되고요. 다놀드에게 더 쉬운 패싱 레인, 더 명확한 패싱 레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옥스는 이걸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실 런이 안 풀리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시즌 내내. 그냥 계속 안 풀려도 계속 파운딩 하는 겁니다. 계속 파운딩하고 치면서 상대의 디펜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 반응이 나왔을 때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JSN으로 활로를 찾았던 그런 오펜스고요. 그리고 이 안 풀리던 런이 시즌 후반부터 그래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의 런블락도 후반 들어서 조금 훨씬 좋아졌고요. 단순한 어떤 와이드 존 러싱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뭐 미드 존 러싱이라던가 다양한 모션, 풀링을 동반해서 러싱의 에이밍 포인트, 러싱의 어떤 목표하는 그 갭의 포인트들을 계속 바꿔내면서 시즌 말미 그리고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도 러싱을 좀 잘 풀리는 그런 오펜스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러싱도 잘 풀리고 이걸 연계한 플레이 액션 그리고 다양한 패스 게임도 너무 잘 풀리는 그런 오펜스가 돼버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런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패스는 잘 됐거든요. 훌륭한 쿼터백과 훌륭한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런까지 더해지니까 이 오펜스를 통제할 수 없는 지형이 된 거죠. 런과 패스의 비율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5 순입니다. 근데 런이 더 높아요. 리그에 런을 5할 이상 쓰는 팀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 버팔로 빌스, 워싱턴 커맨더스, 그린베이 패커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 시옥스가 3위예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도 런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하는데 5할이 안 됩니다. 거의 근접하긴 해요. 근데 5할은 안 돼요. 하지만 시애틀은 넘어요. 심지어 시애틀은 러싱을 선택을 할 때 펄스 라인도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11 펄스 상황에서는 스피드로 압박을 하는 게 있고요. 12 펄스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앵글을 잡고 압박을 합니다. 여기에 풀백을 더한 2명 투백 셋도 굉장히 잘 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전보 패키지까지 꺼내죠.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요. 하나 더 차이점이 있는데 언더센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할이 넘어요. NFL에서 조금 드물죠. 현대 NFL에서는. 여기 언더센터를 쓸 때 런과 플레이 액션 패스의 복잡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디펜스가 퍼스트 스텝을 일단 런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 샘 다널드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널드가 언더센터 상황에서 전통적인 드랍백 패스를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잘해요.
언더 그쵸. 센터에서 3 스텝 드랍백 패스, 5 스텝 드랍백 패스, 페이크 없이 그냥 리듬 맞춰서 패스 딱딱딱 꽂아 넣는 거. 이게 존 커버리지 하는 입장에서 쥐약이거든요. 이때 이 선에서 만약에 같이 D라인과 함께 이 선 자원들이 반응한다? 이러면 잭슨 스미스 은직바 열리고요. 쿠퍼컵 어서 옵쇼 하고 열리고요. 패스를 잡은 뒤에 야데부터 캐치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버리죠. 이런 게 현재 지금 시애틀의 오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이 언더 센터에서의 드랍백 패싱 게임은 결국 디펜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언더 센터에서 분레그를 하게 되면 뒤로 돌아서 그리고 핸드오프 페이크를 하게 되면 쿼터백이 어쨌든 뒤를 도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때 디펜스는 뭐 커버리지를 로테이팅 하면서 쿼터백의 리드를 늦춘다거나 뭐 반대쪽에서 블리츠를 통해서 쿼터백을 빠르게 압박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언더 센터에서 그대로 스냅을 받고 드랍백을 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쿼터백이 뒤를 안 돌거든요. 그냥 스냅을 뒤로 밟으면서 필드를 주시하고 타이밍에 맞게 패스를 뿌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디펜스가 하는 모든 액션을 쿼터백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다놀드는 프리스냅에 내가 어디에 던질지 미리 결정을 하고요. 그냥 스냅 받고 3스텝, 5스텝 밟으면서 리듬에 맞게 공을 던지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주는 선수가 대개 말씀해주신 대로 스미스 은지바나 쿠퍼 컵이죠. 이 두 선수들은 사실 뭐 어떤 라우트든 공간을 만들어내고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시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듬에 맞춰서 정확한 패스를 뿌리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시옥스의 오펜스의 또 하나의 큰 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펜스 입장에서는 언더 센터에서의 러싱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플레이 액션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드랍백 패싱 게임까지 섞어버리니까 디펜스 입장에서는 더 대응하기 힘든 그런 오펜스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에디님이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애틀이 DK 메카프를 왜 팔았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메카프 팔고 그쵸. 나서 오펜스 더 잘 풀리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만 얘기하면 그래서 시애틀 오펜스 뭐 최고인가요? 막을 수 없나요? 무적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당연히 패치의 디펜스는 대응할 수 있는 디펜스입니다. 특히 커버리지. 저는 상대적으로 좀 과소평가받는 부분이 이번 시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터레 윌리엄스와 제커가 이끄는 이 디펜스 상대가 뭘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디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에디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사실 이 터렐 윌리엄스가 라이언스에 있던 이 코치였잖아요. 그래서 음. 라이언스에서 패트리어츠에 오면서 어쨌든 라이언스에서 보여주던 이런 공격적인 블리츠와 후방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또 맨 커버리지가 섞인 이런 디펜스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디펜스와 이 작년의 라이언스 디펜스와 차이점은 이 변장 개념을 더욱더 강화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뭘 하는지 사전에 정보를 거의 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예 우리가 A를 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B를 플레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펜스 입장에서는 A를 막을 것인지 B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대로 플레이함으로써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디펜스를 너무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음. 패치는 기본적으로 이 뿌리부터가 아까 말씀해 주신 터레 윌리엄스부터 예상이 되시겠지만 블리츠를 꽤 많이 쓰는 팀에 속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고요. 블리츠처럼 보이게 하고 상대의 프로텍션을 흔드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머그룩처럼 라인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7명 라인에 붙어, 8명 붙어. 이러면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 콜 이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심프레셔러거나 크리퍼가 잦습니다. 커버 제로처럼 7명이 서 있는데 스냅이 되면 갑자기 3명, 4명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4명, 5명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펜스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쿼터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7명이 라인에 서 있다 이러면 7명이 온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명, 5명이 오잖아요. 그럼 뒤쪽에 수적 우위 기반 커버리지를 깔 수가 있죠. 동시에 오펜시브 라인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는 거지? 누가 빠지는 거지? 이걸 계산하다가 완전히 열리는 프리 러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가 무서운 게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프리스냅 룩 상황에서 결과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읽기가. 프로텍션 콜을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팀도 이거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오펜시브 라인 두세 명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게 패치에서는 밀티 윌리엄스랑 크리스찬 바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티 윌리엄스에게 오프시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이런 역할 때문에 많은 언론들과 저희가 이 선수들을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쵸. 이
이 시옥스 오펜스를 상대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바머와 밀튼 윌리엄스. 패트리어츠도 사실 시옥스 못지않게 스턴트라던가 뭐 디펜시브 라인의 슬랜트 같은 세부 전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디펜스거든요. 브론코스전이나 텍사스전에도 나왔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들을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슬랜트를 시키면서 오펜시브 라인의 왼쪽에 오펜시브 라인을 갭을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뚫어내는 갭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아마 계속해서 이들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옥스의 이 인테리어 라인맨 그레이 제이블, 그리고 제일런 썬델, 앤서니 브래드포드, 이 인테리어 라인을 계속해서 아마 공략하고자 할 거고, 아놀드가 압박에 대한 대처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쿼터백이라도 사실 이 인테리어, 이 내곽에서 오는 정말 즉각적인 압박은 사실 쉽게 대처할 수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패트리어츠는 이 크리스티안 바머와 밀튼 윌리엄스의 어떤 스턴트나 슬랜트를 계속 쓰면서 이 내곽에서의 프레셔를 만드는 데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1차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한 전방이 있다면 후방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후방은 정규 시즌 동안 일단 커버 1처럼 보이는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커버리지 외곽, 그리고 앞쪽에는 맨, 최후방에는 한 명의 원아이 세이프티. 보통 이렇게 디펜스를 하긴 했는데, 사실 볼 때는 이게 존처럼 보일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맨 커버리지가 아닙니다. 매치 쿼터스가 뼈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단순한 커버리지처럼 보여요. 근데 맨 프리시펄이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존을 깨는 라우트를 했는데 디펜스가 맨처럼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상대팀 선수들이 야 너네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시애틀에 닉 에마nuel이라는 선수가 있다면, 패트리어츠에는 루키 세이프티인 크레이그 우드슨이 있습니다. 에마nuel이랑은 신체 조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후방 쪽에 힘을 많이 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상대의 눈을 정말 잘 읽습니다. 과반이 넘는 스냅에서 프리 세이프티에 쓰지만 나머지 거의 45% 정도를 박스 슬롯에서 하거든요. 에마nuel이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런에 대한 대처를 가져갑니다. 박자가 조금 늦어요. 안 좋은 의미에서 늦은 게 아니라 럼블리츠 타이밍을 되게 잘 잡습니다. 무작정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백필드 자원의 눈과 퍼스트 스텝을 읽으면서 앵글을 바꿀 줄 아는 선수입니다. 동시에 눈이 좋다는 것은 상대 쿼터백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포스트 스냅 프로세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한 전방, 후방의 유연한 밸런스, 이게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정해진 전술 안에서 상대의 리시버들의 분기에 따라서 맨을 따라가기도 하고 존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패치의 디펜스가 강력한 것이고요. 상대에게 대응을 어렵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맨 커버리지가 좋아요. 사실 이번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냥 맨 커버리지를 하려면 어쨌든 디펜시브 백들의 탤런트,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수 있는, 섀도우할 수 있는 그 탤런트가 필요한데 그걸 갖고 있어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맨 커버리지 평균 야도형이 2.7야드밖에 안 됩니다. 상대 쿼터백은 이제 40번의 패스 시도에서 단 17번 패스 성공을 17번밖에 패스 성공을 못 만들었고요. 3번의 인터셉션을 범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과정에서 상대의 리드를 늦추는 다양한 변장 요소와 프레셔들이 있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마커스 존스, 칼튼 데이비스, 이 3명의 코너백들이 만들어내는 이 타이트한 커버리지는 그냥 보고 있으면 좀 놀라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 칭찬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아주 기본이 되는 커버리지를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팀의 전술적 틀을 언급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플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시애틀은 얼리다운에서 당연히 런을 깔 겁니다. 경기 초반이라거나 리드를 잡은 뒤에는 더더욱 런을 깔 겁니다. 여기에 언더센터, 리듬 기반의 드랍백 패스를 섞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첫 스텝을 탁 낚는 거죠. 그리고 패치는 매치를 원칙으로 해서 포스트스냅에서 빠르게 윈도우를 닫는 거를 가져갈 거예요. 브레이브는 알아요. 뚫린다, 패스 줄 수 있다, 한 박자 끌려가더라도 두세 박자 안에 무조건 타이트한 윈도우 닫아서 빅플레이 맞겠다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 앞서 언급한 우드슨, 짝꿍인 제일린 호킨스, 그리고 명불허전인 크리스티안 곤잘레스나 베테랑인 칼튼 데이비스, 이 선수들이 큰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분명히 좋은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선 라인베커입니다. 로버트 스플레인과 크리스찬 앨리스. 좋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게 만약에 잭슨 스미스 은지바가 원온원으로 매치업 된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옥스는 뭐 러싱, 플레이 액션 그리고 빠른 템포의 언더센터 드랍백 패싱 게임 이런 것들 준비해 올 거고 그래서 주로 공략할 대상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선의 라인베커들이 될 것 같아요. 음. 스펠레인과 앨리스를 끊임없이 첫 스텝을 미스디렉션 시킬 거고 이들이 스텝 한번 잘못 밟으면 오펜스에겐 아주 좋은 앵글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제이님과 다르게 곤잘레스를 비롯한 코너백 그룹이 지난 세 경기와는 다르게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LA 차저스 그리고 텍산스, 브론코스를 상대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리시버진을 또 상대해야 되거든요. JSN, 쿠퍼컵, 라시드 샤이드, 맨커브리지에서 지금처럼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아닌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JSN과 매치되는 코너백들이 누가 됐든 이 JSN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아마 스킴적으로는 더블 커버리지를 붙이고 세이프티의 위치를 이 JSN이 있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면서 억제하고자 할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JSN의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날 거고 이 쿠퍼컵이라던가 라시드 샤이드가 반대편에서 커버리지를 이겨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그래서 쿠퍼컵과 라시드 샤이드의 중요성도 아마 좀 지난 경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와 에드님이 이 패트리어츠의 세컨더리 디펜스의 운영을 어떻게 보는지 이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맨매치에 치중한 디펜스를 가져가는 팀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역할 분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시버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이 선에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 JSN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관건일 것 같아요. JSN이 그냥 공을 잘 잡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정교한 라우트 러닝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발군인 선수이고요. 본인에게 쏠린 이목을 분산시켜서 다른 선수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패치는 경기 내내 단순하게 JSN을 맨투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선택을 안 할 거고요. 안 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전술 용어인데 럭이라거나 로버라거나 브라켓 같은 존 헬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두 번으로 안 돼요. 브레이블이나 윌리엄스나 커는 이 비중을 얼만큼 할당할 것인가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브레이블이 어떤 좀 감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 이런 것도 좀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게임 플랜만큼은 기계처럼 냉정하게 가져가는 코치거든요. 실제로 경기마다 필요한 득점수를 계산한다고 해요. 아, 우리가 이 오펜스를 상대할 때 우리 디펜스가 이 점수 점수는 내주겠구나. 우리 무조건 100% 막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 상태로 플랜을 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틀어막겠다. 이런 낭만적인 사고를 안 하고 상대 인정할 건 하고 줄 건 주되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 최대한 챙겨서 승리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즌을 운영하고 있는 헤드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치 디펜스가 기존에 잘하던 것을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리다운에서 프리스냅 혼란, 심프레셔로 프로텍션 콜과 런체크, 서드다운에서는 스턴트를 활용을 하면서 맨매칭으로 윈도우를 닫아버리는 거, 그리고 레드존에서는 극단적인 맨커버, 이런 플레이들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 얼만큼의 추가 인력을 주요 타깃, 즉 JSN 그리고 샘 다널드에게 할당할 것인가. 샘 다널드에게 할당한다는 것은 결국엔 블리츠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블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말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할 거고 아마 단순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정말 다놀드를 어떻게 괴롭히는가에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패트리어츠 디펜스는 다놀드가 귀신을 보길 바라야 되고 지난 두 경기와 지난 두 경기와는 다르게 압박 상황에서 무너져 주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레셔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 예상치 못한 어떤 블리츠, 지금까지 필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타입의 그런 블리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놀드의 어떤 리드를 늦추는 커버리지의 레이어링을 하고 로테이팅이 혼합돼서 아마 다놀드에게 무조건 공을 빼어사 온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도 제이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얼리다운과 서드다운 그리고 레드존에서의 플랜을 그대로 가져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뭔가가 하나쯤은 더 첨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게임 플랜은 다놀드를 압박해라 이거로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아, 근데 다놀드가 램스전 때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전에 조금 두드러지진 않은데 램스전 때 이 상대의 태클을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터치다운을 완성시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컨버전을 한다거나. 그쵸. 야,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패치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니었는데. 과거에 우리랑 상대할 때는 내 눈앞에 패스 러시아가 오면은 일단 정신 못 차리고 공 버리거나 그냥 쌔당하는 선수였는데 기어코 타깃을 찾아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 막을 순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떤 설계인지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패트리어츠 디펜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샘 다널드가 언제 무너지진가 했는데 결국 끝까지 가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 슈퍼볼 프리뷰이기 때문에 스페셜팀 이야기도 해야겠죠. 숨겨진 승부처 스페셜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컨퍼런스 챔피언십 양쪽 모두 사고를 안 친 스페셜팀이 속한 팀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슈퍼볼은 언제나 그렇듯이 마지막 한두 포지션이 모든 걸 바꿉니다. 아, 작년은 아니었네. 아, 슈퍼볼 48도 아니고 53도 아니었네. 아무튼 그런 예외들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도 좀 특이했던 거지 보통은 슈퍼볼 49나 슈퍼볼 56, 57, 58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통은 그래요. 작년에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번의 포지션 이걸 만드는 게 결국 스페셜팀이거든요. 저는 다이나믹 킥오프가 도입된 이래로 더더욱 스페셜팀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은 리턴을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오펜스 팀의 필드 포지션을 스페셜팀이 어디에 잡아주느냐, 얼만큼의 거리적인, 얼만큼의 스냅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더더욱 중요해진 리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 팀에는 정말 스페셜한 스페셜팀의 리턴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고요. 바로 마커스 존스와 라시드 샤이드죠. 정말 스페셜팀에서 디퍼런스 메이커 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두 팀의 어떤 리턴 커버리지도 다 뛰어난 팀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슈퍼볼이고 스페셜팀에서 나올 어떤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그냥 리턴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똑같이 양팀 모두 대처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 램스 션 맥베이가 그랬죠. 야, 너네 리턴하지 마. 그냥 냅다 차버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브레이브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커 매치업도 간과할 수 없죠. 시애틀의 그쵸. 키커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키커 이 두 선수의 활약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이슨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PAT 한 번도 안 놓쳤습니다. 100%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필드골은 약 85.4%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레갈리스 역시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22살의 루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도 큰 무대 이런 데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단판 최종 승부에서는 키커들의 멘탈 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키커로부터 나오는 변수가 없이 안정적인 한 방 한 방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필드골, 이 키커들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마이어스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레갈레스는 아무래도 루키이고 정규 시즌에서도 뭐 필드골 놓친 경기 꽤 있었고 그리고 지난 이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에서도 물론 극한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면제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경험적으로도 제이슨 마이어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키커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마이어스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마이어스도 지금 슈퍼볼 무대가 또 처음이기도 하고 중요한 경기에서 조금 놓친 이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극복을 해야겠고요. 다음은 부상 리포트. 부상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슈퍼볼은 정말 마지막 60분 경기죠. 물론 60분 실제로는 60분 이상 3시간 정도 치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전술 싸움 이상으로 컨디션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상 조심해야겠고요. 경기 중간에 체력 관리도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에마누엘의 몸 상태에 우려를 표하시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 패트리어츠부터 살펴보면 로버트 스플레인이 발목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훈련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물론 선수가 인터뷰에서 무조건 자기는 뛸 거다. 자신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뛰는 것도 뛰는 것이지만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애틀은 2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한 스플레이는 패치의 디펜스 핵심인 이 A갭 컨트롤 그리고 디펜스 콜을 전담하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스플레인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면 이 콜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단순한 태클러 타입의 라인베커가 아닙니다. 프리스냅 정렬과 런 또는 패스 이 플레이 타입을 체크하는 핵심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반박자만 늦어도 구조적으로 디펜스가 무너지는 결과가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플레인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헤럴드 랜들이 무릎 부상으로 제한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일단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것은 드레이크 메이죠.
메이가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 던질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은 분명은 한데 슈퍼볼에서 패스를 단순히 잘 던지는 것을 넘어서 딥라우트에 대한 장거리 패스, 뭐 부티 같은 선수를 향한 패스 또는 레드존에서 타이트한 윈도우에 꽂아놓는 송곳 같은 패스 이거를 잘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까지 스파이럴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컨디션이 100이냐 컨디션이 90%냐 이거에 따라서 큰 무대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조심해야겠고요. 시애틀 빨간불이 켜졌죠. 닉 에마누엘이가 발목 부상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훈련 중에. 그래서 에마누엘이가 빠지게 된다면 시애틀은 디펜스 플랜 자체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겠고요. 샘 다널드 역시도 복사근 부상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구리 쪽에 지난 경기에서도 보호대 차고 경기를 치르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복사근이 쿼터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를 할 때 몸의 회전 그리고 체중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코어를 받칠 때 부하가 많이 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널드는 수요일에도 제한된 훈련을 진행된 상태고요. 코칭 스태프들은 일정에 맞춰서 회복 중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는 했는데 100%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양팀 디펜스의 어떤 핵심적인 선수들이 지금 아프고 쿼터백까지 공통적으로 아픈 이런 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어디가 더 치명적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발생한 닉 엠마누엘의 부상이 아닐까 싶어요. 패트리어츠는 사실 지난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스펠레인이 경기 초반에 빠지면서 이미 많은 스냅을 이 잭 기븐스라는 라인베커가 소화를 했고요. 어느 정도 뭐 시즌 중에도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이 엠마누엘이가 빠지면 이건 시옥스 디펜스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물론 엠마누엘도 시즌 초반에 이제 발목 부상으로 3경기였나요? 4경기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경기 모든 스냅에 막 계속해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 시옥스 디펜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거든요. 이 시옥스가 이번 시즌 니켈 패키지를 굉장히 비중 높게 쓴다는 거는 임마누엘의 존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보면 임마누엘이가 없는 상황 자체를 많이 플레이해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일단 없을 뿐더러 이 선수가 없을 때 어떤 모션과 시프트에 대한 대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모든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랜은 있습니다. 에바너리가 합류하기 전처럼 데본 위더스푼이 에바너리 자리에 들어가고 조시 좁이 데본 위더스푼 자리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실행력이죠. 그쵸. 에바너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리그에 정말 몇 없습니다. 정말 몇 없어요. 카일 해밀턴 같은 선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강하게 잘 돌아오길 바라야겠고요. 다음은 이번 경기의 키 매치업들 이 부분만큼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JSN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코너백들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다. 단순히 타깃 매치업에 대한 싸움뿐만 아니라 패츠가 어느 순간에 JSN의 커버리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붙일 것인가, 헬퍼를 언제 붙일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 선수를 혼자 둘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면 시애틀은 바로 리듬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같은 생각이고 대신 JS는 반대편에 있는 쿠퍼컵과 라시드 샤이드와 나머지 선수들 간의 대결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JSN을 혼자 두는 플레이를 계속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컵과 샤이드가 계속해서 많은 1대1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애틀의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 이 치열한 전투는 경기 내내 이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패트리어츠가 이 매치업에서 밀리기 시작한다. 이러면 전체적인 플랜이 무너질 수 있죠. 이러면 빨간불 켜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애틀의 디펜시브 라인과 드레이크 메이의 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언급했지만 이 라인은 작년 슈퍼볼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해오지 않을까 싶고 이 포멜럿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의 시나리오로 플레이함으로써 메이의 발을 잠그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인 싸움을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반대로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라인 대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뇌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더센터 상황에서 출발한 런 그리고 플레이션 그리고 언더센터 상황에서 드랍백 이후의 패스 이 시작점이 바로 센터와 양쪽 가드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느냐 버티느냐 그렇기 때문에 에드린께서도 앞에서 강조해 주셨지만 그레이 제이블, 제일런 썬델, 앤서니 브래드포드가 밀턴 윌리엄스와 크리스찬 바모어를 상대로 얼만큼 버티느냐
단월대에게 얼만큼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느냐가 이 경기의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걸로 이제 패트리어츠의 리시버와 시옥스의 디펜시브 백들 간의 매치업도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트리어츠는 어쨌든 패싱으로 런을 셋업하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강조 드렸듯이 그런 생각이 있고 지난 두 경기처럼 메에게 빠르게 공을 뿌리도록 그런 플랜을 갖고 올 건데 여기서 많은 빅플레이를 만들어낸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플랜 갖고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옥스의 디펜시브 백들이 어쨌든 챔피언십 경기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느냐 다시 공략 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드코치. 헤드코치 정말 대단한 헤드코치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충 알겠는데 못 뚫겠다. 얘네가 뭘 꺼내들지 알겠는데 못 뚫겠다. 라는 느낌의 디펜스는 시애틀. 도대체 얘네가 뭘 준비한지 모르겠다. 경기 끝나도 얘네가 이게 매년인지 조년인지 매치인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패트리어츠의 디펜스. 색깔이 참 다르죠. 그리고 전술에 앞서서 이 두 헤드코치는 각자의 리더십을 다른 형태로 발현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전술가 타입인 시애틀 헤드코치 마이크 맥도날드가 추구하는 시애틀의 정체성은 단순합니다.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고 모두가 같은 속도로 반응하게 하는 거. 실제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요. 감정적인 선수들, 예를 들어서 어니스 존스 이런 선수들을 자극해서 활용을 잘하고 차가운 설계를 불같이 실행할 수 있는 코치가 마이크 맥도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이크 브레이블은 출신 자체가 달라요. 자라온 성장 환경 자체가 달라요. 전술가이기 이전에 이 코치는 경쟁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촉망받는 운동선수였고요. 덩치 보시면 아시죠? 이번 지금도 체격이 막 이렇습니다. 선수 시절에 3번이나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패트리어츠에 이식하는 컬처에서도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블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상대를 전부 막지 마.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집중하자. 라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시애틀은 모두가 같은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팀이고요. 브레이블의 패트리어츠는 문제가 생겨도 일단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끝까지 경쟁하는 팀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와 신뢰, 경험과 현실 감각, 이런 상반되는 리더십의 매치가 저는 이번 경기의 운영적으로도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치열한 양상이 펼쳐졌을 때 마지막 승부처에서 승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뭐 키커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패트리어츠는 리그에서 레드존 진입을 가장 적게 허용한 디펜스이고 시애틀 디펜스는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을 5번째로 적게 허용한 디펜스예요. 이 말은 즉 필드골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루키 키커 안드레 보레갈레스 그리고 11년차 키커 제이슨 마이어스의 이 한두 번의 필드골 미스가 나온다면 양팀 모두에게 너무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키 매치업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해당 내용 지켜보시면서 경기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장표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측 가야죠. 잠깐 그 전에 저희 팬분들께서 예측해주신 내용 설문조사 종료를 하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NFL 잡학사전 라이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시애틀 시옥스 75%,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25%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데? 3대 1이네요. 이 정도로는 예상을 못했는데 4분의 3이 시애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에디님과 저는 어떤 예측을 했을까? 에디님 예측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클린트 쿠비악과 조시 맥다니엘스의 어떤 스킴이나 게임 플랜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두 팀 모두 슈퍼볼의 경기를 치룰 자격이 있는 팀이고 체급이 기본적으로 높은 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처럼 누구의 스킴이 더 잘 짜져있고 뭐 게임 플랜이 더 뛰어났다 이런 부분보다는 고포의 실패라던가 뭐 턴팅 페널티 이런 장면들이 있었듯이 좀 몇 개의 장면들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강조될 부분 역시나 캐치의 중요성, 태클의 중요성, 기본적인 커버리지의 중요성 등 기본기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경기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고요. 사실 제가 계속 프로볼 중계할 때도 시옥스가 이길 것 같다고 언급은 했었는데 한 6대 4 정도로 시옥스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오늘 이제 임마누엘이가 부상이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시애틀 시옥스가 보여준 어떤 경기력 그리고 잭슨 스미스 은지바라는 엑스팩터의 존재 그리고 스페셜 팀에서의 약간의 우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27대 24 시애틀 시옥스의 아주 근소한 우세를
근소한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주고 계신데 저는 조금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디펜스가 주도하는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팀 디펜스가 참 좋아요. 드라이브 하나하나가 길어지고 한 번의 선택이 크게 부각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MVP가 쿼터백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수비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통해서 흐름을 다 끊어버리는 선수, 그 선수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화려한 오펜스를 보여주느냐 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에디님과 좀 동일한 의견인데 누가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그동안 잘해왔던 본인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냐, 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펜스 대 디펜스, 코치 대 코치, 인내심의 싸움.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저득점 양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점수는 24대 21로 저의 예상은요. 빠밤 60초 뒤에 공개하나요? 아니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저도 24대 21로 시애틀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과 같았네요, 저희도.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업셋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역사도 있죠. 많죠. 근데 막 일방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치열할 것 같아요. 패스트의 전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애틀이 완벽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키매치업에서도 말씀드렸죠.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빈틈도 있다. 패트리엇 입장에서는, 반대로 시애틀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이 유닛들이. 그래서 이 경기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고, 그러한 갈래에서 저나 에디님은 좀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진짜 예상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압도하고 뭐 이런 경기보다도 계속 언급드렸듯이 진짜 하나의 실수 이런 걸로 결정 나지 않을까. 지난 11년 전처럼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두 팀 모두 이 슈퍼볼에 진출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팀인 것 같아요. 너무 이번 시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슈퍼볼 행오버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팀이 이기던 간에 일단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캡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그래서 새롭게 추가적인 보강을 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된 팀이고,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 시즌 들어갈 때부터 준비를 잘 해놨죠. 그래서 당장 2, 3년 동안 문제가 크게 없을 거로 보이는 어떤 뎁스, 코치진을 꾸려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애틀 입장에서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의 이야기도 좀 나중에 차차 하게 될 텐데, 그 시즌 동안 잘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